교과서 한자어 스텝 1 제1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총 10개의 한자와 이에 관련된 다양한 한자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첫 번째 한자는 날일 또는 해일이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날일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한자를 르라고 읽습니다. 앞에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중국어의 병음과 성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죠. 영어로 RI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병음이고 그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준 부분이 억양을 표현하는 성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사성의 모양으로 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르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이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점이 하나 찍힌 모습으로 표현했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네모나고 각진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하루마다 뜨고 지고 또 내일 뜨고 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날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날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날일자를 활용한 단어를 보면 일과, 일당, 일광, 일출, 일취월장 등이 있죠. 일과라는 말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나 과제를 의미하고 일당이라는 것은 하루마다 받는 수당을 의미하죠. 일광은 햇빛을 말하고 일출은 해가 뜨는 것을 말하겠네요. 일취월장이라는 단어는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성장한다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조금 분류해서 정리해보자면 일과, 일당, 그리고 일취월장에서의 일은 하루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였지만 일광이나 일출에서의 일은 햇빛, 태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자는 기록할 기인데요. 이 글자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왼쪽 부분은 말씀언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오른쪽 부분은 몸기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말씀언은 입에서 말이 퍼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이고 몸기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 몸통, 팔, 그리고 다리를 모으고 구부려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 앉아서 남의 말을 받아 적다, 기록하다 라는 뜻에서 기록할 기, 적다 기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글자는 중국어로는 이런 모양으로 써요. 지금 말씀 언자가 굉장히 간략하게 변한 걸 알 수 있죠. 이걸 간체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 이 글자를 중국어로 읽을 때는 찌라고 읽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사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록할 기자로 만든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기념, 등기, 암기, 필기, 기록 등의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기록할 기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게 된 거예요. 기념이나 암기라는 단어에서는 기록할 기가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고 등기, 필기, 기록 이런 단어에서는 기록하다, 적다라는 뜻 그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글자 날일과 기록할 기를 합치면 일기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날마다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이 일기를 활용한 문장으로는 나는 매일 일기를 꼬박꼬박 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도 직접 일기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장 만들기가 끝났으면 아랫부분에 있는 글씨를 연습하는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날일은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순서로 쓰고 기록할 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모양으로 써요. 총 10획의 한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부수는 말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빈칸을 모두 회색 예비선과 무는 종이 안과 또 뜻과 음을 쓰는 공간까지 모두 채워준 다음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한자는요. 달월이에요. 달월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 모습, 그 중에서도 반달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달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똑같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또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매일 모양이 변하죠. 이런 주기가 바로 한 달 한 달마다 반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달 월자는 하늘에 떠있는 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월, 2월, 3월 할 때 그 매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글자는 중국어로는 위에라고 읽습니다. 달월을 활용한 한자어를 보면 월간, 월급, 월별, 매월, 음풍동월 등이 있는데 월간이라는 말은 한 달에 한 번씩 간행하는 잡지나 신문에 쓰는 말이고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급여를 의미하죠. 월별이나 매월은 비슷한 뜻으로 쓰여서 한 달 한 달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음풍동월이라는 말은 바람을 읊고 달을 희롱한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한적하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예요. 자, 다음 단어는 날출입니다. 날출은 봄에 새싹이 하나 둘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새싹이 하나 둘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했죠. 이 출자는 중국어로는 추라고 읽어줘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평한 성조는 일성이라고 하고 쭉 이어서 추라고 발음해주면 돼요. 날출자를 활용한 단어를 보면 출발,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 출생, 아이가 태어나는 것, 출석은 어떤 장소나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는 것, 출판은 책을 간행해내는 것, 출근은 회사에 나아가는 것, 다 모두 나아가다, 내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달 월자와 날 출자를 합하면 월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달이 떠오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달이 떠오르다 라는 단어가 월출이면 해가 떠오르다 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해 일자와 지금 날 출자를 합쳐서 일출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월출로 만든 문장을 보면 우리는 월출을 보기 위해 뒷동산에 올랐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문장 만들기 칸에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글자를 한번 직접 써봐야겠죠. 달월은요. 하나, 둘, 셋, 넷. 총 4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날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색 예비선과 무는 종이 안을 빠짐없이 채워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불화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불화라는 글자는 장작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중국어로는 후어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삼성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도 마찬가지로 후어라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불화로 만든 단어를 보면 화력, 불의 힘이죠. 화성, 지구를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를 말하고 화약, 불을 붙여서 폭발하게 만드는 물질이 화약이죠. 화상은 불에 입은 상처, 전광석화는 번개전, 빛광, 돌석, 불화, 번개, 빛과 돌로 만든 빛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이렇게 한자어를 볼 때 불화 한 글자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자들을 모르더라도 불에 관련된 단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나머지 한자를 안다면 정확하게 그 뜻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이걸 조어력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우리말이나 영어보다 조어력이 높은 문자라고 해요. 조어력이라는 말은 말을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단어 하나가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고정되어서 사용하지만 한자어는 각각의 뜻을 가진 한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낱개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진다는 말이 이 조어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글자는 외산인데요. 우리도 산을 그릴 때 보면 봉우리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모습으로 그리죠. 옛날 사람들도 산을 이렇게 봉우리 3개 모양으로 그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외산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글자는 중국어로는 샨이라고 읽어요. 외산을 활용한 단어를 보면 산림, 강산, 등산, 광산, 타산지석 등이 있는데 산림이라는 뜻은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을 말하고 강산은 강과 산이겠죠? 등산은 산을 오르다 라는 뜻, 광산은 금이나 은같이 광물이 있는 산, 타산지석이라는 성어는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남의 나쁜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서 나에게 교훈으로 활용한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쁜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할 때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화와 외산 두 글자를 합하면 화산이 되겠죠. 불이 나는 산. 땅속의 마그마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바로 화산이죠.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화산 밑에서 마그마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화산을 살아있는 화산, 활화산이라고 하고 과거에 마그마가 한번 터져 나온 적이 있지만 이제는 활동을 멈춘 죽은 화산을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화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만든 문장을 보면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여러분도 화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글자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불화자는요. 하나, 둘, 셋, 넷. 전부터 먼저 찍어주고 세로선 2개를 그어주는 총 4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이고 외산은 중간에 있는 획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순서로 쓰는 총 3획의 글자예요. 자, 나머지 빈칸도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날생인데요. 아까 날 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때 새싹 2개가 땅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날생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서 줄기와 잎사귀가 자라나는 어떤 식물의 모습을 지금의 날생자로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 위로 풀과 나무들의 싹이 생겨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중국어로는 셩이라고 읽습니다. 날생자를 활용해서 만든 단어로는 생가, 생산, 생후, 발생, 취생몽사 등의 단어가 있는데 생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집을 말하고 생산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생후라는 뜻은 태어난 뒤라는 뜻이죠. 아기들의 나이를 표현할 때 생후 5일, 생후 3개월 이렇게 말하는 것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발생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고 취생몽사라는 사자성어는 술에 취해서 꿈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평생 흐리멍텅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는 물수네요. 물수는 강물이 흐를 때 중심 줄기가 있고 또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흐르는 모습을 지금의 모양으로 표현한 글자예요.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 중국어로는 쉐이라고 읽습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수도, 수분, 수심, 수압, 수어지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도, 물수의 길도예요. 물이 다니는 길. 수분은 물로 이루어진 성분, 우리말로는 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수심은 물의 깊이, 수압은 물의 압력. 마지막으로 수어지교라는 단어는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인데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절친한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날생과 물수 두 글자를 합하면 생수가 되네요. 날 것 그대로의 물, 그러니까 샘물을 길어와서 끓이거나 소독하지 않은 어떤 인공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는 그대로의 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활용 문장을 보면 요즘은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이 많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느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샘이나 강물이나 우물에서 마음껏 떠마실 수 있었죠. 그런데 환경이 오염되고 마실 물이 점점 부족하게 되면서부터 깨끗한 물을 병에 담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면 깨끗했을 때로 다시 되돌리기는 몇천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도 생수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자 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생이라는 글자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 물 숫자는 가운데 옆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를 쓰는 큰 원칙 하나 볼게요. 물 숫자, 또 날 출자 이런 글자들은 가운데 획부터 먼저 그린다는 것 혹시 눈치챘나요? 이 글자들의 공통점은 가운데 긴 획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가운데 획이 길게 있고 좌우 대칭일 때는 가장 중간에 있는 획을 먼저 쓴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한자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글자는 옛고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합쳐진 글자인데요. 위에 부분은 숫자 10을 나타내는 열 10자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 9자예요.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옛날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 설명을 보면 옛날의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10세대 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10번을 거쳐 올라갔을 때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입구,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는 뜻에서 오래되다, 옛것이라는 뜻이 생겼다고 해요. 자, 이 글자는 중국어로는 꾸우라고 읽습니다. 삼성인 걸 알 수 있죠. 옛 고자를 활용한 단어로는 고궁, 고대, 고물, 고전, 동서, 고금 등이 있어요. 고궁이라는 건 옛날 궁궐 또는 오래된 궁궐이라는 뜻이고 고대는 옛 세대, 고물은 오래된 물건, 고전은 오래된 책. 고전은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책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는 좋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동서고금이라는 말은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이라는 뜻인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통한다 라는 말을 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라고 많이 표현하곤 해요. 자, 두 번째 한자는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은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랑 똑같아요. 나무의 기둥을 그리고 뿌리도 그리고 또 가지도 그리고 잎사귀도 그리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기둥과 뿌리와 줄기로 나무를 표현했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있는 한 그루 나무의 모양. 이 나무 목자는 중국어로는 무라고 읽습니다. 나무 목을 활용한 한자어를 보면 목수, 벌목, 식목, 원목, 초근목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벌목은 나무를 베다 라는 말, 또 식목은 나무를 심다, 원목은 나무를 가공하기 전에 원래 그대로의 목재 상태, 초근목피는 풀초, 뿌리근, 풀의 뿌리라는 뜻이죠. 목피는 나무목, 가죽피, 나무의 가죽, 나무의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풀뿌리나 나무의 껍질은 보통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음식이지만 아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아서 먹게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시절에 풀뿌리나 나무 껍질이라도 먹어야 했던 것을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곤 했어요. 지금도 이 초근목피라는 단어는 맛이 없고 영양가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해서 말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옛고와 나무목 두 글자를 합치면 고목,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 되죠. 활용 문장을 보면 우리 동네 입구에는 500년 묵은 고목이 서 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여러분도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목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한자를 써볼 시간입니다. 옛 고자는요, 가로액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 나무목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한자를 쓰는 순서의 큰 원칙은 가로액과 세로액이 겹칠 때는 가로액부터 먼저 쓴다는 거예요. 옛 고에서도 가로, 세로 순서로 쓰고 나무목에서도 가로, 세로 순서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순서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남김없이 채워주세요. 자, 오늘 배운 한자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날일, 기록 깔기, 달월, 날출, 불화, 외산, 날생, 물수, 옛고, 나무목.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들은요, 6회자부터 10회자까지 또 총 10개의 한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배웠던 한자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마지막 10회에서 배우는 외산자예요. 오늘 배웠던 한자를 잊지 않고 다음에 또 복습할 수 있도록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